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미 해군이 극비 중에 극비로 꼽히는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군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미 해군 제6함대가 공개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위치는 스페인 남부 지브롤터입니다. 미군의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생존성이 높은 자산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노출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6함대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탐지가 불가능한 발사 플랫폼이라며 미국의 역량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보도자료까지 내고 핵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한 것, 이란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라는 해석입니다. 핵 잠수함은 은밀히 이동하다 유사시 기습 타격에 나설 수 있어서 존재 자체가 강력한 전략적 경고로 받아들여집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을 사실상 거부한 뒤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Being waited on by a large group of generals, and that's also important, having to do with the absolutely lovely country of Iran. 트럼프 대통령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국가안보팀을 긴급 소집해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 재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 당국자 3명을 인용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다시 논의되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미 당국자들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마치기 전까지는 군사행동을 단행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이번 방중이 중동 전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프로젝트 프리덤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압박하자 이란은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맞섰습니다. 종전 협상이 좌초 위기에 빠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한국 선박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현지 연결합니다. 조시현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압박에 이란이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죠. 그렇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끈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군이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면서 이란의 대응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14개 항의 종전 제한에 명시된 이란 국민의 권리를 수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미국 납세자들이 더 많은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내놓은 종전안에 대해 쓰레기, 멍청한 제안이라고 비난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매우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군 전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의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방작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선박 유도가 더 큰 군사작전의 작은 일부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들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한국 선박은 모두 26척입니다. 피격 후 두바이항으로 예임돼 수리 중인 나무호도 여기에 포함됐는데요. 미국이 해방작전에 나선 지난 4일 나무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한국 선박들은 카타르 앞바다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해 정박 중입니다. 정부 조사 결과 나무호 화재가 군사적 공격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자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일단 정부와 교신을 이어가면서 상황 변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인 선원은 외국 선박에 승선한 35명을 포함해 모두 158명입니다. 현지에 발이 묶인 지 2달을 훌쩍 넘기면서 이들의 피로감도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한국 선박들의 추가 이동 지시와 안전 강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해운사 관계사와 관련된 선박이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을 최근 무사히 통과한 걸로 보인다고요? 네, 한국 해운사인 장금상선 관계자인 장금 마리타임 관련 선박이 이달 초에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해운 데이터를 인용해 최근 유조선 3척이 위치 추적 장치를 끈 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에는 초대형 유조선 바스라 에너지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노코가 이 배를 소유하고 운영한다고 전했는데요. 장금상선과 장금 마리타임은 선박의 시노코라는 영어 이름을 씁니다. 다만 장금상선 측은 장금 마리타임이 다른 선주로부터 단기 용선한 뒤에 재용선을 준 상태라며 이번에는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스라 에너지는 지난 1일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가 운영하는 지르쿠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선적한 뒤 6일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다른 유조선 2척이 각각 이라크산 원유 200만 배럴을 실은 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중동산 원유 수출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내일 우리나라에서 사전 담판이 벌어집니다. 한국과 무관치 않은 합의문을 서울에서 작성할 텐데 우리 정부와 접촉 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오늘 도쿄에서 일본 측과 연쇄회담에 나선다고요? 네, 어제 도쿄에 도착한 베선트 장관, 오늘 오전 일본 측 상대역인 가타야마 사스키 재무상을 만났습니다. 오후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도 예방합니다. 내일은 서울로 건너와 중국 허리퐁 부총리와 사전 담판에 나섭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 정부 인사와 면담은 잡힌 게 없는 상태입니다. 사전 협상만으로도 시간이 촉박하다지만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 패싱이란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죠. 허리퐁 부총리는 오늘 먼저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네, 협상단을 이끌고 하루 먼저 서울에 도착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관에서 최종 의제와 합의문 작성을 위한 막바지 점검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허 부총리와 우리 정부 인사의 회동 계획 역시 아직 공개된 건 없습니다. 최근 중일 관계 악화 탓에 사전 담판 장소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우리와 물밑 접촉 중이란 후문입니다. 그렇다고 중국 측하고만 회담이 성사된다면 미일 대 한중, 미묘한 대립각이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네, 내일 사전 담판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오르게 되죠? 먼저 미국 측에서 밝힌 무역 투자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트럼프 1기 1차 무역 합의 때 중국의 미국산 수입 확대 약속 잘 안 지켜졌죠. 이번에 상설기구를 만들어 끝까지 받아내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또 에너지, 농업, 항공우주 분야 협정은 미국산 석유와 콩, 보잉 여객기 판매를 일컫는 얘기입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AI 반도체 기술 통제와 타이완 문제 등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등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운명이 달린 일이죠. 우리의 국익과도 무관치 않은 합의문이 내일 서울에서 작성될 텐데요. 두 강대국의 거래 장소만 빌려주고 우리 목소리를 반영할 외교가 보이지 않는다면 패싱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었는데요. 2심에서 징역형이 가중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항소심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는 속보 전해드립니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전 장관 12.3 비상계엄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봉쇄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나서 이를 이 소방청에 하다라는 등 구체적인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이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었는데요. 단전 단수 지시 관련 위증 등이 추가적으로 좀 인정이 되면서 이제 1심에서는 징역 7년이 선고됐었는데 지금 15년 구형한 그 결과로 2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가 또 뭐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와대가 남우호 피격에 대해 어제 규탄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미상의 비행체 2대가 남우호를 2차례 타격했다는 정보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 추가 질문을 하거나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미 관계와 대미 투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산업부와 외교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산업과 외교, 안보 측면을 고려해 협의를 잘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습니다.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로 옮겨져 분석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가 곧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방부 등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전문성이 있는 연구소 등에서 함께 감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당한 화물선 남우호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나란히 오전에 충청을 찍고 오후에는 텃밭으로 달려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동훈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남우호 피격을 두고 국민의힘의 공세와 민주당의 엄호가 이어지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번 피격 사건을 두고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조금 전 대구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피격을 피격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란을 이란이라 부르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홍길동이냐고 비꼬았습니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외통위 긴급 현안 질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교에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적 증거 없이 섣불리 공격 주체를 단정짓는 건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박 26척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치받았습니다. 박선원 원내부대표도 국민의힘이 마치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켜라, 구축함을 보내라 부채질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확실한 진상규명으로 단호한 책임 추궁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느덧 22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해서 지금 양당 지도부가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죠. 네, 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대표는 연일 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충북 청주에서 충청권 후보들을 찾아 격려했고 오후에는 쉬지 않고 전남 강진까지 달려가 호남권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안겼습니다. 어김없이 내란 심판, 국가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반헌법, 반민주 세력을 심판하자, 그리고 국가를 정상화하자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의 책무를 여러분들이 실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국민의힘 장동혁 후보도 텃밭 경북도당으로 이동해 남우호 피격과 공소취소 특검법 등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오전에도 공교롭게 민주당과 같이 충남도당을 찾아 표심을 독려했습니다. 충청의 승리가 우리 보수의 국민의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충청이 일어설 때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도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전망인데 장 대표가 얼마나 전면에 나설지, 어떤 외부 인사 영입이 있을지 등도 관심입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쟁걸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청량리 왕십리와 신촌 홍대 일대를 도심으로 키우는 내용이 포함된 서울 공간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당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한 뒤 사회적 약자 지원 대책 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당 차원의 지원 사격도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원호 후보의 과거 폭행 전과 판결문까지 들고 부적격 후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고,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과거 계엄을 옹호하는 유튜브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 중재 아래 성과급을 둘러싼 사후 조정 절차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협상이 오늘을 넘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삼성전자 노사의 두 번째 사후 조정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측은 어제 11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최승호 노조위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어떤 결과든 조합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합의든 결렬이든 우선은 최선을 다한다. 협상의 쟁점은 성과급 산정 방식과 이를 제도화할지 여부입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확보하고 지급 상한도 없애는 방안을 명문화할 것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성과급 체계의 제도화는 직원들의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신 업계 최고 수준의 실적을 달성한다면 추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사후 조정 절차 마지막 날인 오늘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양측의 협의를 도출하겠다는 기조라 협상이 오늘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한다면 충격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고객사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생산 차질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측의 대응 계획을 직접 문의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역시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함께 주요 기업들이 핵심 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경쟁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중소협력사들의 직격탄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삼성전자 주주 단체들도 잇따라 호소문을 내고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삼성전자의 손실 규모는 30조 원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발 720m인 주봉 하단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실족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좀 희망을 가지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죠? 네,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주봉 아래 100m 지점에서 쓰러져 있는 A군을 수색견이 발견했는데요. 정규 등산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이라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경찰 특공대가 확인한 결과 A군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해발 720m의 주황산 주봉으로 가는 등산로는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 낭떠러지 구간이 많습니다. A군이 발견된 곳도 바위와 얕은 무릉덩이가 이어진 급경사 지형으로 일반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등산로를 오르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헬기를 이용해 시신을 수습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과정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을 찾은 A군은 정오쯤 조금만 더 올라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색당국은 사흘 동안 헬기와 드론,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등산로와 주변 비탄진 곳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해 의사가 살아날 가능성을 1%로 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측의 협상 제안을 쓰레기라고 일축하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넘겨주기로 합의했다가 말을 뒤집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프로젝트 프리덤, 호르무즈 해방 작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서 군사 압박도 반복하는 가운데 바로 내일이죠. 중국을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인데요. 이 두 스트롱맨이 세기의 단판을 지을 수 있을지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시작합니다.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하는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무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미국이 준 합의안을 굴복 요구로 평가했습니다. متعلق به مردم ایران که سالهاست به ناحق به خاطر فشار آمریکا در بانک‌های خارجی محبوس شده آیا اینها مطالبه زیاده‌خواهانه است؟ 곧 방중길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란 설득과 압박을 요청할 전망이어서 We used to be taken advantage of for years with our previous presidents, and now we're doing great with China. We make a lot. 오늘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과의 휴전은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다. 살릴 수 있는 확률은 1%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휴전을 깨겠다는 걸까요? 휴전이 더 연장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제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란에 대한 협박이면서 동시에 전 세계인에 대한 협박처럼 이렇게 들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으로부터의 반출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미국에서 회수하겠다라는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들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오히려 그건 손대지 마라. 부당한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그리고 전쟁을 너희들이 먼저 일으켰으니까 이에 대한 피해 보상책을 내놔라 라고 이제 서로 극단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고, 서로 간에 이제 그 평화 협상 안들을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1페이지가 작성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이란 측의 요구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 명분 없이 휴전을 계속 끌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맨 마지막으로 휴전을 연장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고심 끝에 나온 최고조에 다른 일종의 압박을 이란과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닌가 싶고, 이 노림수는 향후에 뭐 중국을 통해서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중국에게 그런 역할을 요구하는 이런 뭐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휴전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은 1%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미 해군이 극비 중에 극비라고 할 수 있는 핵 잠수함의 위치까지 공개했어요. 이건 군사적으로 우리 이렇게 대단해라고 압박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에 복경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자신의 뜻대로 이 전쟁을 갖다 종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협상안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은 이제 중국 방문 이전에 이걸 웬만큼 큰 가닥을 잡고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중국을 가서 중국의 패권을 갖다 좀 일정 부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 부분인데, 저는 그게 이제 뜻대로 한다니까. 사실상 이 전략 핵 잠수함의 위치를 갖다 공개하는 것은 과거 이제 냉전 시대부터 이거는 한마디로 이 핵 잠수함 같은 경우 침묵의 수호자예요. 특히 뭐 이 오하이오급은 이거는 한 국가를 갖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침묵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있고, 우리 부산에 뭐 이렇게 오키나와에 뭐 어떤 미국의 핵 잠수함이 뜨는 것만 하더라도 북한이라든지 뭐 중국 이런 데 상당한 압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략적으로서 이런 핵 잠수함 위치를 갖다 공개시킨다는 것은 이거는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걸 넘어서 가지고 저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 가지 이제 정세 상황을 분석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군사 행동을 재개하는 여부까지 판단을 할 것 같다. 그 시기는 이제 시진핑을 만나고 난 이후에
시진핑에게 마지막 기대를 이제 걸어보는 겁니다. 네. 시진핑이 이란을 적극 설득해서 핵 보유를 갖다가 핵 농축 이걸 갖다 20년 동안 가지지 않는 미국의 조건을 수용하도록 지금 압박하면서 말 그것도 안 되면은 결국 군사 재개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란 근해안에는 네. 해안에는 이렇게 오하이오급 이런 핵 잠수함도 지금 가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황제급 의전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 트럼프 속내에는 이란 좀 압박해줬으면 좋겠다. 시진핑 주석에게 바라는 게 있겠죠. 그렇겠죠. 가장 첫 번째로 바라는 게 지금 이제 이란 전쟁 문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푸는 거. 그래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의 바람일 텐데 예. 아마도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공연히 그 틈에 끼어서 현재 중동 에너지에 가장 많은 의존을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본인들이 피해를 볼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중동 전쟁, 이란 전쟁을 일으킨 미국이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11월 달에 국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데 트럼프를 도와줄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극단적으로 나를 안 도와주면 전 세계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 라는 이제 협박을 각 외부를 통해서 쭉 SSBM이 어디 있다. 이런 것까지 표현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두 사람의 협상이 한 6번 정도 만남이 6번 정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만찬, 오찬, 티타임 그리고 그 협상 테이블까지 해서 한 6번 정도가 있고 큰 주제도 한 6번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는 빅딜은 절대 없다. 빅딜은 없다. 네, 절대 없다. 그리고 있다라면 일부 무역 관세 부분과 그리고 기술 패권을 둘러싼 일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의 재조정 이런 정도의 스몰 딜에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런 그 만남 속에서 일정 정도 호르무즈 해협의 어떤 해결의 열쇠가 일정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옛 중국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당공원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뭔가 화려한 그림이 펼쳐질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일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언론들에게 반역자다, 일부 반역자라고 하면서 기자들의 소환장까지 발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제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제 국방부 대행까지도 다 나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미국 소정 헌법 같은 경우 1조가 언론 자유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제일 중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어떤 행식이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비상시국인데 그런 측면에서 언론이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국가 안보에 관하고 전쟁을 치러내는 그런 중요한 기밀 사항들을 갖다 언론 기사를 쏟아내므로써 적국 그러니까 이란에게 유리한 어떤 정보를 제공했다. 이건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간첩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유권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저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언론 자유의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억압하는 그런 어떤 조치다. 상당한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워낙 단호하니까 미국의 법무부, 국방부 이런 쪽에서는 그 관련 기사를 소환하고 이 소환 명령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우 마지막에 선택하는 수단인데 이걸 너무 일찍 지금 현재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의 여권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그걸 또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투 스트롱맨의 만남,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껏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22일 남은 지방선거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의 핫플이죠.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그 신경전이 TV토론 신경전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한 건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하정우, 박민식 후보에게 부산 KBS가 제안한 TV 방송 토론에 당당하게 응할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22일 저녁 TV 생방송 토론을 제의받아 자신은 즉시 응했지만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거절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이후 박민식 후보도 참여 의사를 밝히며 하 후보의 참여를 촉구했는데요. 하 후보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에는 참여하겠지만 다른 토론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쌈박질할 시간이 없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한동훈 후보는 토론은 말싸움이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대표든 그 허락을 받고 토론에 나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나온 부산 KBS 여론조사에서는 하정우 37, 박민식 17, 한동훈 30%로 나타났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하정우 대 박민식 43대 31, 하정우 대 한동훈 40대 37%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선 박민식, 한동훈 후보는 어떤 TV 토론이든 참여하겠다는 거고요. 하정우 후보는 꼭 해야 하는 법정 TV 토론만 하고 추가적인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1위 하고 있으니까 부자 몸조심하겠다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요.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현재 최대한 이 상황이 흔들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오세훈 후보도 서울시장 때 1등 할 때는 토론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토론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후보는 네. 어쨌든지 간에 꼬리를 좀 만들어서 판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한동훈 후보나 또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선거 경험이 있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당대표의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화려한 말재주들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토론판에서 어쨌거나 좀 바꿔보겠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휘말릴 이유가 전혀 없죠. 네.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법적 토론 이외에는 굳이 나갈 필요가 없는. 네. 예,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이 연구 잘하는 거 아니고 강연 잘하는 사람이 글 잘 쓰는 거 아닙니다. 물론 뭐 두 가지 재능을 네.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AI 전문가라고 라는 표현처럼 실제 연구 활동이라든지 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정치권 내에서의 화려한 언변이라든지 그리고 받아치는 제스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덜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을 뭐 약점으로 계속해서 공격한다고 해도 이미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반복적인 이야기 계속하네. 이미 뭐 불리한 사람들은 토론하자고 하는 거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뭐 전혀 뭐 불편한 점이 없을 뭐 이런 상황 같습니다. 예, 부산 북갑이 워낙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여론조사도 많이 시행이 되는 것 같아요.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30%, 하정우 후보가 박민식 후보가 17%. 그러니까 두 보수급 후보들이 비등비등하지 않고 한동훈 후보가 많이 앞섰거든요. 이걸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지난 특히 주말 이 KBS 이제 부산 총국에서 이걸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SBS나 MBC 이런 여론조사 주체마다 이게 막 굉장히 많이 달랐죠. 편차가 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KBS 부산 총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세밀하게 그런 이제 문제점을 좀 줄여보려고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시기는 지금 이제 하정우 또 박민식, 한동훈 세 사람이 지난 일요일 날 사무실 개소식을 다 했잖아요. 네. 그 기간에도 이 여론조사는 돌아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결론은 이제 지금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박민식은 좀 처져가는. 예. 물론 이제 그 SBS 여론조사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필요해서 뭐 국민의힘의 잠재적인 잠룡들, 자기 당권 주자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부산 북구 그냥 박민식 사무실 개소식에 총출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이런 조직적 우위의 어떤 절대적인 쇠가시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반면에 이제 한동훈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 그때 북구갑 시민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촐한 선대를 치렀어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필이 잘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복경 의원께서는 지금 이제 뭐 이 하정우 후보가 토론을 지금 피하는 부분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지만은 사실상 이 부자 몸조심하다가 낭패 보고 쪽박 찬 사람들 많아요. 이 정치판에는 지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지금 서울시장 후보 정은호 후보 같은 경우도 오세훈 시장이 대려 수성을 지금 현재 수성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대려 토론하자. 지금 아주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은호 후보 역시 뭐 선관위에서 하는 법정 토론 이해는 안 하겠다. 또 마찬가지예요. 부산 하정우도. 그러니까 토론을 피하는 자는 결코 지금 현재 현실에 안주하는 것인데 이게 또 유권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고착화되지 않아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빨리 선거 전략 수정 변경해가지고 하정우 후보는 서울의 정은호 후보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는 그런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 하정우,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 똑같은 부산 KBS 몇 주간에 실시한 조사를 보면은 더 올랐는데 박민식 후보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잖아요. 지난 주말 개소식에. 조금 멋쩍은 상황이 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것이 민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동혁 당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국민의힘 대표로서의 리더십, 이 부분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당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 모두가 가서 박민식 후보의 손을 들고 지도부가 꽉 찬 그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당신들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지금 보수가 괴멸되기 직전인데 당신들 고집만 부려서 되겠어? 같은 편인 한동훈 손도 못 잡는 리더십이 무슨 뭐를 하겠다는 거야 라는 꾸짖음이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통렬하게 반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내부 싸움에 더 집중하다 보니까 나라는 위기인데 내부의 권력 싸움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는 사례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실제 그 정도 지경에 빠져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부 싸움 얘기하시면서 뭔가 좀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계신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최근 문제가 됐던 오빠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답했을지 들어보시죠. 갑자기 정 대표 옆에 오빠를 시키는 거예요. 저도 금방 싫은 거예요. 내가 오빠라고 따라하길래 오빠? 이랬다가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괜히 내려와가지고 씨. 그냥 오지 마라고. 네, 이후 한 초등학생이 자신에게 보낸 편지도 공개했는데요. 하정우 형 화이팅이라고 쓴 손편지에 힘을 얻었다면서 글 말미에 그런데 형이 아니고 삼촌이란다라며 오빠 논란을 의식한 듯한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손편지가 어디서 나왔는가면요. 지난 주일 그러니까 10일 날 하정우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 참여한 아이 데리고 같이 참여한 여성제 유권자 지청에서 저게 우리 아이가 쓴 글씨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리고 하정우 후보에 전달해 준 거예요. 그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형이 아니고 진짜 삼촌이다. 지난번 손털기에 이어서 오빠 논란에서 시커먼 거거든. 경상도 말로. 지금 이제 하정우 후보가 좀 지금 정청래 이제 대표 좀 그만 내려와 달라. 사실상 이 영남권이 지금 보수 진영이 결집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정청래 당대표의 정말 좀 가신가 또 자기의 성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영남 지금 보수 진영이 특히 텃밭이라고 일컬어지는 여기에 정서를 너무 모르고 덤벼드는 그 형국이에요. 거기에 이제 하정우 후보도 그 영향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당대표 공개적으로 그만 오세요 이 이야기를 저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당대표 공당의 집권당 대표가 선거운동 후보 지원하러 구구당에 다녀야죠.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많이 다녀야 됩니다. 오빠라고 하기 싫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시켜서 한 것이다라는 워딩이 공개가 돼서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굉장히 자유롭게 얘기하는 자리 같아요. 네네. 기자하고의 공식적인 어떤 그 정제된 언어로 정제된 표현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그래 됐다 이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자기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좀 장난이 많아요.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장난꾸러기고 말장난을 또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화려한 어떤 언변도 갖추고 있고 뭐 이런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긴장감 없이 나오는 것이 이제 오히려 하정우 후보에게는 좀 비판거리가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억울함과 답답함이 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모든 리더가 전국 어디 가서나 다 박수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에 대한 호불호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도권을 비롯해서 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박수를 많이 받고 굉장히 많은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분이 이제 정청래 대표인데, 상대적으로 중간층 그리고 보수층의 표를 가져와야 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정청래 후보도 이번에 저 개소식에 참여하지 않은 것처럼, 예. 하정 후보 개소식에 안 간 것처럼 나름대로의 그 자기 처신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부산 북갑 상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지방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 후보자들이 서로의 과거를 파헤치는 이른바 파묘 전략으로 공격하고 있는데요.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올린 사진 한 장 보시죠. 2017년 민주당 대선 후보 순회 투표 때의 모습인데요. 현재 국민의힘 양향자 후보가 민주당 추미애 후보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이었습니다. 한때 친했던 두 사람을 부각하면서 당을 바꾼 양향자 후보를 좀 더 저격한 겁니다. 저는 누구라도 목 아프다고 하면 저는 주물러 줍니다. 근데 그런 손이 나쁜 손입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요새 왜 그러실까? 네, 그런가 하면 평택에서는 진보 진영 내 신경전이 한창이죠. 조국 후보는 보수 진영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꾼 김용남 후보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는데 김용남 후보 바로 사과했습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은 사과를 거부하셨어요. 저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이 좀 부족했다. 또 하나는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서는 불편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처럼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가 맞붙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후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게 마치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파묘 전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게 득실을 따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다 그 한순간 한순간이 다 검증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특히 추미애 양향자 한 식구였다가 어깨 주물러주고 하는 게 뭐 흠입니까? 공교롭게도 경기지사 3파전 후보들이 전부 다 민주당 출신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좀 뒤처지고 있는 한쪽이 좀 이걸 비판거리로 삼고 그랬는데, 저런 정도는 뭐 별로 비판받을 거리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 다만 이제 김용남 후보 같은 경우는 영 다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명은 지지자와 유권자들에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태원과 세월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는 그 생명 가치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과 반성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김용남 후보가 반성하고 사과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참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정원호 후보에 대한 또 공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원호 후보가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치인들은 한순간 한순간도 조심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저렇게 과거 파헤치기에 몰두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은 유권자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남 후보가 당적 바꾼 얘기가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용남 내 컷이라면서 그동안 당적을 바꾼 행적들을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용남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이제 정치 권력 시절에 이제 영입된 그런 인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친박 정치인으로,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김무성 당대표 체제에서 또 총선은 이제 정치권에 또 이제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지난번 이제 수원시장 선거 이후에 특히 지난번 또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픔을 가지고 이제 개혁신당으로 갔었죠. 그렇게 많이 옮겼어, 좀. 이 양반이 지금 정치 이력이 한 20, 30년 되면은 뭐 그래도 한 너댓 번 옮겼다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정치 이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많이 옮긴 부분은
김용남 지금 후보로서는 별로 좋은 정가는 아니죠. 그렇지만은 이제 정치는 조속으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 특히 요 근래 같은 경우는 정당의 가치와 이념, 철학이 그냥 빈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진영 어떤 그 여부에 대한 평가는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봐요. 예, 김용남 후보가 과거 행적에 대해서 또 사과했다는 점도 함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파묘일까요? 국민의힘은 정원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과거 1995년 경찰관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 수장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편 정원호 후보는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한 감사의 정원을 직격했습니다. 먼저 주진우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경찰관 2명을 폭행하고 민간인 2명을 폭행했는데요. 폭행한 것도 죄질이 안 좋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이랑 둘이서 집단으로 폭행을 한 거예요. 32년 전의 얘기잖아요. 안 되는 집안들은 뭐냐면 없는 거 있는 거를 다 끄집어내요.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안 되는 집안인 겁니다. 네, 지난해 정원호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세훈 후보가 시장 시절 추진해온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오픈식이 오늘 열렸는데요. 정원호 후보는 참정국에 대한 감사의 의도가 아닌 선거용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감사의 정원은 200억 원이 넘게 시민의 세금이 투자가 됐고 선거 전에 졸속으로 추진하고 또 오픈식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게 참정국에 대한 감사용이 아니라 선거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참전국의 희생에 보답하는 가장 품격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화문 광장이야말로 감사의 정원이 가장 빛날 수 있는 장소라고. 네, 국민의힘에서 32년 전 정원호 후보의 경찰 폭행 사건을 거론하면서 어제 판결문을 공개한 거예요. 이 사건 자체는 좀 알려졌던 내용이죠? 네, 그때 정원호 후보가 20대였습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청년이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권 교체가 왔다 갔다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정당 시절이 끝나고 3당 합당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민자당 후보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집권할 때라 언제쯤 우리는 평화로운 정권 교체 가능할까? 언제쯤 우리는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기술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면서 그때를 기다렸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술자리에서 이제 상대방이 5.18에 대한 폄훼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20대 청년이 욱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딪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오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경찰들은 굉장히 이미지가 독재 정권의 주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을 했던 것인데 결국 지금에 와서 보면 그때도 우리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청년기에 그야말로 깡패처럼 폭력을 휘두르거나 그런 것이 아닌 자신의 가치와 대립되는 그 무엇 때문에 술자리에서 대립이 됐었고 그것 때문에 작은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이에 대한 처벌은 또 다 받았고 그런데 이거를 구속될 것인데 벌금으로 끝난 거 권력을 이용한 거 아니냐. 그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민주화운동 세력에서 아직 DJ가 대통령도 되기 전의 일인데요.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런 말 하니까 정말 웃긴 것이고 이런 파묘는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암울한 시대를 겪었던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야, 이 친구들 좀 너무하네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보고요. 감사의 정원 부분도 아니 광화문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최근에 BTX를 상징하는 광장이었었고 바로 그 전에는 빛으로 사실상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것이고 바로 그 전에는 박근혜를 촛불로 탄핵시켰었고 바로 그 전에는 2002년 우리 국민들이 모아서 사강 신화를 읽었던 그런 광장인데 왜 용산 전쟁기념관에나 가야 되는 이런 조형물들이 거기에 서냐 이 말이죠. 위치가 잘못되었다. 매우. 그러면 저 앞에다가 빛과 촛불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차기 서울시장에 갖다 놓는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70억의 우리 세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년에 원래는 준공 예정인데 선거 때문에 졸속적으로 준공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저는 정원호부의 비판이 단 한 줄도 잘못된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의 정원에 대한 민주당 쪽 입장도 들어봤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제 경찰 폭행한 정원호 후보의 어린 시절 잘못했지만 30년도 더 전 일 아니냐. 이거 너무 심각한 파묘다. 박성준 의원은 안 되는 집안은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낸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안 되는 집안이 그런 게 원래 옛날 과거사 가지고 잘 끄집어내 가지고 선거운동으로 잘 상대 공격 잘하는 거는 이거 원래 민주당 전공이에요. 이제 국민의힘도 야당이니까 그걸 좀 이제 흉내내고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1995년도 그때 이 사건이 딴 게 아니에요. 본인이 양천구청장 쉽게 말하면 보좌진이었어요. 그럼 공직에 있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5.18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동료를 폭행하고 그걸 또 제지하기 위해서 출동한 그 경찰을 또 2명을 다서 머리를 가지고 얼굴을 박고 막 귀에도 가슴에도 쳐박고 안 되니까 경찰서 앞에 들어눕고 막 그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자리에서 한마디로 공모 집행 방해로 이거 체포돼야 될 사안인데 이거는 결국은 폭행죄도 없어지고 또 공모 집행 방해로 그냥 300만 원 벌금으로 끝난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게 특혜가 아닙니까? 만일 일반 소소한 진짜 국민들이 술 한잔 먹고 그런 사고 쳤으면은요, 그런 공무 집행 방해나 폭행죄 있었으면 구속 수사가 된 겁니다. 그런 측면의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본인이 이제 타산지석으로 과거 지사 소시절에 28살 때 저 사건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이 그걸 오늘 물타려고 가문광장에 이제 감사 정원이 오늘 이제 개막을 하게 된 건데 이거야말로 가문광장 가면은 호국 정신에 의해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 있고 또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뒀던 그런 세종대왕상이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소가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대한민국 국민 국가라는 걸 이 전 세계인들이 서울 관광 오면 어디부터 갑니까? 가문이에요. 그게 중심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6.25 전쟁 때 참전한 22개 국가의 참전국을 우리가 이렇게 예우하고 기리는 그 상징물을 갖다 이렇게 감사의 정원으로 표현한 그 부분 가지고 저렇게 이걸 집권 세력이 그걸 그렇게 공격할 거리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얼마나 좋은 거리입니까? 서울시장 선거의 신경전까지 여야 입장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복귀왕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징역 7년이 선고된 1심보다 2년이 더 늘어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법조팀 박광열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2심 재판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는데 이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받고 이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본 겁니다. 네, 이 언론사 단전 단수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이상민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한 지시 문건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했던 상황을 전혀 몰랐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이상민 전 장관의 통화 기록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소방청장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지시 역시 있었다고 봤습니다.
네, 핵심 쟁점은 이 언론사 단전 단수가 이 내란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여부였는데요.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고 위헌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줄곧 반박해 왔지만 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장관이 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고 또 고의도 인정된다라고 본 건데요. 이 항소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지시 문건을 교부받을 때 이 계엄군 등이 해당 기관에 투입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한 전 총리와 이 포고령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포고령은 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인 만큼 이 비상계엄 위헌 인식을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직권남용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전화를 하고 그 서울소방청에서 다시 일선소방서로 그 지시를 하달했다는 게 기본적인 사실관계인데요.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이나 통화 내용에 단전 단수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지시의 핵심 내용이자 또 불법성의 지표가 단전 단수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당시 소방청장이 서울소방본부장과 통화하면서 단전 단수를 언급했다면 직권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통화를 하거나 일반적인 내용의 공문을 생산한 것 자체로는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는 혐의도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네, 이 사실관계와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형량이 1심보다 늘어난 이유, 결국 이 1심의 징역 7년, 이게 죄책에 비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했다는 판단에 근거한 거로 보이는데요. 이 재판부는 내란죄의 엄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식했음에도 이 법률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고요. 또 지시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시간이 있었는데 결국 위헌 위법한 지시를 따를 것을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이 소방청장에게 전하는 건 적극적, 능동적 행위로 판단을 했고요. 이 전화 한 통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위법성을 가볍다라고 볼 수 없고 또 단전 단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예상보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이 일찍 통과되고 또 소방청장이나 차장이 불법성을 인지해서 우회적으로 지시한 것에 따른 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선고가 끝나고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형량이 2년 늘어난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재판을 맞춰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다만 무죄가 선고된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서는 이 전 장관 측의 대응을 확인한 뒤에 판결문을 분석해서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진은 이 전 장관 변호인을 상대로도 입장이 어떤지 인터뷰를 시도했는데요. 변호인은 인터뷰가 불가능한 출입구 쪽으로 취재진을 피해 빠져나가서 별다른 입장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결심 공판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피고인 신문 이뤄지고 있는데 이후에 특검 구형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이 명태균 씨에게 58회에 걸쳐서 여론조사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영향력 행사했다라고 특검은 보고 있고요. 다만 김 씨에 대한 1, 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앞서 선고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도 있었는데요. 상고 기각 판결이 났습니다. 1, 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었는데 그게 확정된 겁니다. 노 전 사령관은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판결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가 8,000을 코앞에 두고 급락한 이후에 큰 반등을 보이지 못한 채 7,600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대거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증시가 말 그대로 널뛰기 장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2.29% 급락한 7,643.15로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7,800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개장 직후 7,999까지 오를 때만 해도 곧 8,000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락의 하락을 거듭하며 오전 장중 한때 4% 이상 내려간 7,400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후 하락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7,700선을 잠시 회복했지만 또다시 내려가며 결국 7,600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8,000을 코앞에 두고 외국인들이 대거 팔자세에 나섰는데요. 외국인들은 5조 6,077억 원의 순매수세를 기록했고 개인과 함께 순매수에 나섰던 기관도 막판에 1조 2,102억 원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무려 6조 6,771억 원의 순매수에 나섰지만 급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스피를 이끌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모두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28% 떨어진 27만 9천 원, 190만 원대로 오가던 SK하이닉스도 2.39% 하락한 183만 5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2.32% 내린 1179.2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블룸버그 통신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활용해 국민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도 보도했습니다. 네, 환율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17.5원 오른 1,489.9원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양국 간 교전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국제 유가도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4.21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9% 올랐습니다.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도 배럴당 98.07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세우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AI, 인공지능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며 국민 배당금 제도 설계를 제안했습니다. 김 실장은 SNS에 인공지능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인 위치가 구조적인 호황을 만들고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 거라며 과실의 일부는 구조적으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전시 작전권 전환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과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 민감한 현안들도 논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 미국을 찾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국방위 증액 등 통해서 핵심 국가 국방 역량을 확보하여 우리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부는 두 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를 논의하고 향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 간의 공감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시점을 오는 2029년 1분기로 언급해 2028년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와 인식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기여를 우회적으로 요청했습니다.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이 자리에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화재가 외부 공격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된 상황인 만큼 관련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미 정상이 합의하고도 쿠팡 관련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문제 역시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밖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논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리는데 안규백 장관이 별도로 미국을 방문한 건
고위급 협의를 통한 이견 조율 필요성을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는 상태라며 공격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 불가 입장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란과의 휴전이 가장 취약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생명 연장 장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휴전이 깨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한 종전안은 쓰레기 같은 문서라며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에 모두 넘기기로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 재개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해방 프로젝트가 더 큰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거라면서 이란의 공격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이란 국적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란 문제 해결을 원하고 있다며 협력 가능성을 기대했습니다. And I think you can see that with the fact that in Hormuz, they get a big percentage, 40% of their oil from Hormuz. There's been no ships coming in, no nasty ships coming in. He'd like to see it get done. 그러면서 미국이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약 16조 원 규모의 무기 판매 문제도 시 주석과 논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휴전 교착 상태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설득을 요청하고 타이완 문제 일부를 양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이란과의 협상에 인내심을 잃고 대규모 전투 재개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과 이란의 미온적인 태도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 측이 보낸 답변을 두고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이라며 거친 표현을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일정에 포함이 된 천단공원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면 휴장합니다. 베이징시 천단공원 관리처는 13일과 14일 문을 열지 않는다며 이미 입장권을 구매한 관람객들은 구매 경로를 통해 환불 절차를 진행하라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는 작업자들이 기년전 지붕 위에서 보수 작업을 벌이거나 미국 경호 차량을 목격했다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천단공원은 명청시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14일 오후에 이곳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대표단에 미국 기술기업과 금융업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페이스X 최고 경영자와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이 동행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중국과 사업 거래와 구매 계약 등이 성사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에 잠수함을 배치했다고 밝힌 뒤 미 해군은 극비 사항인 핵잠수함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불안했던 휴전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건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 해군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스페인 남부 해안에 도착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원래 이런 위치는 극비 중에 극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핵잠수함 그리고 핵잠수함의 운영의 핵심은 은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이렇게 있다가 자기네들의 그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 이제 탐지가 안 되는 그러니까 수중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측에서는 지브롤타를
지나가고 있다,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밝혔죠. 그 말은 이제 지중해 쪽으로 배치됐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략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측에게 우리가 확전 우세 능력을 우리가 지금 확보했다. 그리고 어떠한 공격도 감행할 수 있다라고 보여줬는데 제가 볼 땐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압박을 하면서 섬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지금 이 오하이오급 그 핵항모에 전략 핵 미사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밝히지 않았으나 그 보통 섬광을 보게 된다 이런 것들은 전략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 압박이거든요. 물론 이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 측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도 다 최대의 공격 무기도 우리가 다 그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란에게 보여주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란이 이 그 핵 공격 이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런 이야기에 뭐라 그럴까요? 동요를 할까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구체적으로 잠수함 이름을 밝히진 않았는데 외신에서 이제 알래스카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제 알래스카 수준의 어떤 잠수함이라면 그 실제로 뭐 거리가 조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직선 거리로 한 5,000km라고 알고 있는데 일단 뭐 사정거리 안에 들어간다든지 또 구체적인 어떤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그 핵 항모 전단을 보낼 때 뭐 3대를 보낸다, 2대를 보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포드함을 보내기도 하고 포드, 링컨, 부시 3대를 보냈는데 보통 배치를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쪽 지중해인데 이스라엘 쪽 연안에 한 대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합 안쪽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합 밖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보통 전시를 상할 때 그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핵항모 알라스카급 핵항모가 지브랄타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기네들이 지중해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중해 안쪽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가까운 연안으로 접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공격하기가 쉽게 이란을 공격하기가 쉬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을 의도로 갖고 이 자기네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미군 전력의 움직임이 더 주목받는 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군사 행동 재개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After reading that piece of garbage they sent us, I didn't even finish reading it. They said, I'm not going to waste my time reading it. I would say the ceasefire is on massive life support, where the doctor walks in and says, Sir, your loved one has approximately a 1% chance of living. 네, 이란이 보낸 문서는 쓰레기와 같고 휴전이 이어질 확률은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은 군사 옵션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군사 옵션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원래 핵 항모가 3대 있다가 지금 두 전모만 있으니까 우리가 약해진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비용은 그거보다 적게 들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핵 항모를 지금 보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지금 핵 협상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MOU 그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란과 종전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군사 공격이 우리 테이블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안보 회의를 열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미국이 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뭔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점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이란의 공격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쟁 권한법도 지금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에서 지지율도 높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란이 여태까지 HHM 나무나 중국 창선에 대한 공격을 보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호르무즈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대칭 전략 무기나 그런 운용 능력은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어떤 확전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란은 충분히 걸프 지역의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석유 생산 시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격을 한 것처럼 상선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게 기회 비용이 전혀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협상 국면에서 이란과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의 합의가 맞지가 않아서 너네들 계속 이렇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옵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전략적 압박을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그 실제적으로 이런 군사 공격을 할지 안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측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란에서 뭐 모든 가능성이 준비가 다 돼 있다. 네. 놀랄 만한 반격을 준비했다. 이제 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했던 말인데 네. 실제로 뭐 준비가 다 돼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뭐 전략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뭐 이란도 막 자신네들의 그런 그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많이 약화된 상황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네. 우리가 갈리바프가 X를 통해서 이야기한 게 있죠. 자기네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다 막진 않았다. 그리고 바벨 만뎁 해협 우리 아직 그 카드는 쓰지도 않았다. 우리 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송유관 아직 건들지도 않았다. 근데 송유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할 수 있는 파이프 송유관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동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얀부항으로 이제 그 홍해로 빼내는 그 파이프라인이 석유 파이프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UAE는 아부다비 그 송유관이라고 해서 푸자이라 항으로 이렇게 빼내는 그런 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공개한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해저 케이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터넷. 근데 그거에 대한 공격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란이 우리가 이거에 그 이용하는 그 이용료를 받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해저 케이블에 대한 공격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그게 그 해저 케이블을 끊는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나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주는 그 영향은 좀 낮다고 보지만 걸프 국가들은 통신망, 그다음에 전상망, 은행 전산망 이게 모든 것들이 멈추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갈리바프는 그 어떤 미국에 대한 그 전면전이나 그런 전쟁보다는 우리가 비대칭 전략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석유값을 올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산망이나 이런 것들을 흐트러 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미 다 여러 번 밝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실제 실행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내일 중국으로 가잖아요. 모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사실 이 전에 전쟁을 좀 끝내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는데 시진핑 주석에게 뭔가 SOS 메시지를 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네. 이제 아마 당연히 지금 이란에 대해서 가장 큰 레버러지, 협상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수출하는 석유의 90%를 다 그 중국이 가져가고 있고 중국이 1대1로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정책 어떻게 보면 그 큰 그 자기네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물류 전략을 통해서 이란도 많이 연계를 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파키스탄이 왜 요번에 중재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됐냐면 당연히 파키스탄이 그런 군사적 역량 그다음에 정보부의 역량도 있지만 우리가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 그걸 중국이 연결해냈고 가다르항이라고 하는 그 파키스탄 항구가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가 돼야지 그게 이제 어떤 허브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이 전쟁을 좀 빨리 끝내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대1로로 그렇게 파키스탄을 연계했던 그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란과도 또 이제 가까이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그림자 선단을 이용한 석유 수입을 계속 할 수 있고 또 중국이 1대1로를 통한 여러 가지 그 수송로나 파이프라인으로 파키스탄과 연계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어떤 이란에게 대해서 그 생명줄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란이 좀 빨리 중국이 이 이란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좀 개입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그런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이란과의 이런 게 협상이 마무리되고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중 봉쇄나 이런 것들이 이란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가장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지금 이란의 그 석유를 막으면서 지금 중국의 목에 칼을 대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시진핑은 우리가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너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 못하고 우리한테 목에 칼을 겨누는 상황으로 오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해서 시간 끌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공간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중국에 대한 개입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 사실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관세도 있고, 뭐 예컨대 보안, 기술 패권, 타이완, 히토류, 타이완 무기 수출 정말 많이 있는데 이런 현안들을 뚫고서 이란 문제가 정말 중요한 어떤 그 화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닙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먼저 나서서 해줄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만약에 미국 측이 좀 더 많은 선물 보따리를 주면서 우리가 이거를 줄 테니 좀 이란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가 오면 뭐 중국이 더 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번에 5월에 만났지만 또 11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가서 네네. 정상회담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전초전, 여러 이제 신경전으로 서로 잽을 날리는 어떤 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굳이 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미 중국은 이란을 어떻게 대하겠다라고 이란 핵 협상을 어떻게 보겠다라는 걸 이미 왕이 외교부장과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이 만나서 어느 정도 레드라인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는 안 된다. 그렇지만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란의 핵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절대 지지한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은 폐기해라와는 지금 완전히 상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상에서 이란 문제 자체가 크게 아마 뭐가 서로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제를 확인은 하는 자리는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타결할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 만약에 미국 측의 요청을 들어서 이걸 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마 미국 측에서도 어느 정도 선물 보따리를 줘야지 중국이 움직일 것 같아서 네, 저는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일부터 전 세계 이목이 당분간 중국에 쏠리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혁명수비대 금융 정보를 찾아내면 현상금 220억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포상금을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혁명수비대의 그 돈줄을 끊어서 이렇게 정권에 압박을 하겠다. 정권이 계속 힘들게 만들겠다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해상 봉쇄를 통해서 지금 이란을 압박하지 않습니까? 그거가 부족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사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CIA도 그렇고 이란이 충분히 버틸 수 있다. 4개월, 6개월 버틸 수 있고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 지금 계속 생존을 늘어나고 있다. 그런 보고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성공적이고 이중 봉쇄는 완벽한 작전이라고 하지만 그거 갖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번 금융 제재를 통해서 이게 조금 미국 정부도 이것만 갖고는 이란을 굴복시키지 못하니까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집어넣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화물선 이제 나무가 그 타격을 당해서 그 관련한 비행체 잔해가 곧 국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 뭐 구체적으로 뭐 어느 쪽에서 만든 뭐 비행체다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령 이란 쪽이라고 이렇게 추정이 될 경우에 저희가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단호한 이란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및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근데 아직 제가 볼 때는 이란 측에서 만든 이게 샤헤디 무슨 드론이든 이런 것들이라고 밝혀지더라도 이게 후티 반군이 쐈던 아니면 이라크에서 날아온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타입 헤즈볼라라고 하는 민병대 들이 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번 분석을 통해서 이게 이란죄가 맞다라는 게 밝혀지면 좀 더 특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항적 기록들 같은 것도 봐야 됩니다. 어디서 날라와서 이렇게 쳤는지 그리고 출발지가 어떤지를 밝혀야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했던 아부과이스 유전을 공격했었던 그것도 이게 이란의 소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라크에서 떴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혁명수비대 꾸드스군이 이라크에서 그런 민병대를 조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란의 공격이 맞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란이 했다라고 밝히기는 좀 확실한 증거는 아니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분석을 통해서 이란죄가 맞다는 게 밝혀지면 이제 UAE나 오만 그리고 미국의 레이더 정보라든지 그런 항적 어디서 날라왔는지 그런 정보까지도 하면 근데 폭발했는데도 그런 게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항적 정보는 레이더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지금 이제 공격해서 폭발했다는 거는 이제 연료라든지 아니면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부품들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게 이란죄가 맞구나, 이란 드론이 맞구나라는 걸 밝혀지고 그다음에 그거보다도 누가 쐈는지를 확실히 적합하려면 어디서 이걸 출발했는지 이 드론이 어디서 날라왔는지를 보려면 항적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오만이나 UAE 그리고 미국의 레이더
기지에서 보는 정보들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중부사령부에서 그런 정보들을 우리하고 공유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누가 했는지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란이라고 확실히 밝혀지면 우리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란 측에 단호한 조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란이 자기네들이 솔직하게 다 밝히고 손해배상도 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향후에 이런 일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가 외교적인 그 움직일 수 있는 틀이 넓어지는 겁니다. 굳이 꼭 미국이 원하는 군사 파견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손해배상이나 그런 어떠한 조치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군사적인 그 개입은 우리가 뭐 더 고민해보고 해보겠다. 또 다른 도발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신협획이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국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확실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노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호를 공격한 게 드론인지 미사일인지 또 이란의 소행인지 아닌지 이제 조사를 지켜봐야 할 텐데 이런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이 만났잖아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앙규백 장관에게 파트너들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정확히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이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유 프로젝트, 자유항행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군사작전을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좀 더 많은 동맹국들이 참여하기를 지금 원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더 확실히 갖고 증거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당연히 너희들도 직접 당사자고 공격을 당했으니까 들어와야 돼 하고 우리가 만약에 딸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향후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 이후에 방위분담금이나 여러 가지 투자 왜냐하면 지금 좋은 동맹 나쁜 동맹 나눠서 우리가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카드 우리가 파견을 하더라도 군사 동맹을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좀 위치를 확실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도와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정보가 확실히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근거가 확실히 있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한테 또 방위 분담금을 요구하고 나중에 이럴 겁니다. 아니 우리가 호르무즈에 그거 할 때 자유항행 작전에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때 아니 그거는 니네 선박에 공격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니네들의 안보를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방위 분담금 얘기를 하면 다른 거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서 지금 우리 현 정부가 그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답답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익 극대화에서는 좀 필요한 조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청송군 주황산 국립공원에서 실종이 된 초등학생이 안타깝게도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발 720m인 주봉 하단부에서 발견이 됐는데 실족해서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헬기가 능선을 따라 낮게 날며 등산로를 수색합니다. 경찰 수색견이 올라가며 계곡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휴일 청송 주황산에서 실종된 초등학교 6학년 11살 A군이 수색 사흘째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수색견이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을 했고 인상 차기와 이런 동일해서 일단 동일로 판단을 했고요. 일단은 생존 반응은 일단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A군이 발견된 곳은 주봉에서 아래쪽으로 400m 지점입니다. 바위와 얕은 물웅덩이가 이어진 급경사로 일반 탐방객은 가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출입하지 않는 이상 쉽게 갈 수 있는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능선과 능선 사이에 깊게 이렇게 파여 있는 협곡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변은 안반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혼자 등산로를 오르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시신을 수습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과정과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황산을 찾은 A군은 정오쯤 조금만 더 올라갔다 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수색당국은 사흘 동안 헬기와 드론,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등산로와 주변 비탈진 곳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 청담 사장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0살 최병민은 박광렬보다 3배 가까이 되는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필리핀 마약 총책 박광렬에게 마약을 공급해온 이른바 청담 사장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75년생 50살, 이름은 최병민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년 동안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119kg, 시가 380억 원 상당을 국내에 밀반입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박광렬 사건은 시중에 풀린 마약과 압수 물량을 합쳐 130억 원대였는데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유통한 마약 중 박 씨에게 공급된 건 케타민 2kg과 엑스터시 3,000정으로 파악됐습니다. 최병민은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직후 박광렬을 모른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경찰이 공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결국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됐다고 실토했습니다. 국내로 임시 인도돼 청구서에 적힌 혐의만 수사할 수 있었던 박 씨와 달리 최 씨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송환돼 추가 범죄 혐의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전자지갑도 특정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6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에 대해 추징 보전에 나섰습니다. 또 최 씨의 여죄는 물론 숨겨진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오늘 경북 울릉군 사동항에서 정박 중이던 독도 여객선을 다른 유람선이 들이받았습니다. 두 척 모두 승객은 타지 않은 상태였고 사고 직후의 상황을 살피던 선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갑작스러운 돌풍을 맞았거나 추진기가 고장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도 원시적인 약탈 금융이 버젓이 서민들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부실 채권 처리 회사 상록수가 장기 연체 채권에 새 도약기금 이관을 막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서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거라며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현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북도지사 선거에서는 그동안과 달리 흥미진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여론조사 결과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와 오차 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점권 기자입니다. 이른바 전북도청의 내란 동조 의혹은 특검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뒤에도 전북에선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도민들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 최종 혐의 없음 결정에 따라서 기존에 3월에 한 정치 생명 걸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요구입니다. 기소되면 책임을 져라 또는 책임을 안 진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 생명을 건다는 것도 책임을 이제 진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사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관영 측 캠프의 프레임을 당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에게까지 책임론이 불거지자 중앙당 원내대표가 서둘러 전북을 찾는 등 이원택 후보 측은 여당이 당선돼야 지역 발전을 제때 제대로 이룰 수 있다며 여당 프리미엄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통령과 반드시 피지컬 AI를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또 세계 AI 3강에서 반정청래 도민 후보를 외치는 김관영 후보 측은 현대차 새만금 투자, 전주 올림픽 유치 등 굵직한 현안을 잘 마무리하려면 일 잘하는 김관영에게 한 번 더 맡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투표권, 선택권이 제대로 보장됐다라고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기뻐하십니다. 지방선거가 축제의장이 됐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뒤에 첫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김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관영 43.2, 이원택 39.7%였습니다. 앞서 김관영 출마 선언 직전에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로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섰습니다. 이원택 39.6, 김관영 36.6%였습니다. 네, 전북 도지사 선거는 원래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매번 이른바 민주당 판이라서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선거 주목도가 급 상승하고 있습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사전심사 2건이 추가로 통과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계약 무효 소송과 압수수색 준항고에 대한 재판 소원인데요. 이들이 전원부에 회부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계약 무효 소송과 관련한 청구인은 주거환경정비법이 잘못 해석됐다고 주장을 했고요. 압수수색 준항고의 청구인은 참고인의 절차적 권리가 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 소원, 앞서 녹십자 백신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이 첫 번째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사전심사 2건이 추가로 통과됐다는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이 18년 만에 폭염특보 체계를 개편하고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하는 등 올여름 방제 대응을 대폭 강화합니다. 기상청은 오늘 폭염과 집중호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올 여름부터 기존 폭염주의보와 경보에 더해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새로 도입됩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낮 기온이 39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밤에 대응하기 위한 열대야주의보도 함께 신설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 여름철같이 강한 비가 쏟아졌는데요. 비구름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서쪽 지역은 대부분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현재는 강원 남부와 충북 그리고 영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오늘 저녁까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에 강원 산간에만 비가 조금 내릴 뿐 대체로 쾌청한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사이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서 안개가 매우 짙게 끼는 만큼 내일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강한 봄볕 아래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에 서울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점점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